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물가 대비 아이스크림 가격이 급증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회사들이 담합을 했기 때문인데요. 업체들끼리 납품 가격과 판매 가격, 마진율을 사전에 협의하고 편의점 행사 품목까지 제한했다고 합니다. 사실 담합의 대상이 아이스크림만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국내 대기업에 부과된 과태료, 벌금, 과징금 합계는 2조 3천억 원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당장은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와 담합 같은 불공정 거래가 걱정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기업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외환위기 등 여러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현대, 기아, 대우, 쌍용, 아세아, 삼성 등등 많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현대기아차 그룹의 일강체제가 됐습니다. 이런 추세는 조선, 가전, 해운업 등 다른 산업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특정 산업군에 한 회사씩 남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해당 기업을 과연 원활하게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결국 남은 회사마저 사라지면 국내에선 해당 산업 자체가 없어지게 되니까요. 이러다 정부가 기업들 눈치 보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건 아닐까 염려됩니다. 3월 23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대표 변호사이신 조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억울한 경우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일상 속의 환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환불 원정대라는 그룹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마음 약한 사람은 환불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좀 센 언니들만 환불 받으러 갈 수 있다는 뭐 그런 컨셉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그만큼 환불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도 사실 본의 아니게 환불할 때가 많거든요. 온라인으로 사다 보면 예상과 다른 물건이 올 때가 있는데 오늘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 관련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스마트폰 앱 미니 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문자 샵 8001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먼저 환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헬스, 필라테스 이런 거 같아요. 이거는 공산품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뭐 처음엔 또 할인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환불 분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네, 학원이나 헬스장,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보통 장기간 계약을 하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해서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막상 등록을 하고 나면 수업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거나 건강이 나빠져서 못 다니게 되는 그런 사정들이 생겨서 환불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때 업체에 뭐 전액이나 일부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아예 우리 업체는 환불이 안 됩니다라고 하거나 위약금을 엄청 많이 요구를 하거나 또는 뭐 등록할 때는 할인 가격을 적용했다가 환불할 때는 정상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기존 소진 횟수를 차감하는 식으로 막 빼기도 하거든요. 물론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제 심리적인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계약서에 써 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우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계약서에 저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더 작은 글씨로 적혀져 있는 느낌이에요. 네, 아예 우리 업체는 환불 불가다 홈페이지에 적혀져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주면 홈페이지 구석에 아주 클릭해서 들어가야 나오는 조그맣게 쓰여진 약관을 들이밀기도 하는데요. 우선 어떤 업종이든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은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약관은 약관이라고 꼭 쓰여진 것이 아니더라도 각종 업체에서 계약할 때 내미는 뭐 계약서상의 모든 내용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에서 절대 환불 불가를 내걸거나 또는 너무 과도한 위약금 폭탄을 안기는 약관 역시 무효인 거죠.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우리에게
공정한 거래가 아닌 내용이 약관에 적혀 있었을 경우 이것은 아무리 내가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시시비비를 가릴 여지가 충분하다. 이래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이해하셨어요. 예, 서비스 중도 해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법으로 따로 규정도 있습니까? 네, 방문 판매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1개월 이상 걸쳐서 계속적으로 물건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대금 환급에 제한이 따르거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약정의 거래를 계속 거래라고 부릅니다. 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주식 리딩방, 결혼 중개업체 모두 이에 해당을 합니다. 이런 계속적 거래는 고객 입장에서 언제든지 중도 계약 해지를 하실 수 있고요. 이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법으로 아예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이 환불 규정이 정해져 있기도 하는데요. 네. 대부분 총 계약 금액의 한 10%에서 20% 정도만 위약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바프라고 해서 바디 프로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던데 이게 열풍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경우는 사실 중도 해지도 문제가 되지만 이 PT를 받으면서 다치는 문제까지도 발생을 해요.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고객이 헬스장 6개월 이용권 및 PT 10회 이용권을 6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이 6회의 PT 강수를 받고 나서 삼두근의 열감과 통증, 부종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요. 예. 4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치료비가 오히려 한 170여만 원 발생할 정도로 아주 크게 다치신 것 같은데요. 예. 이에 고객은 헬스장에 남아있는 사회 PT권 그리고 헬스장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또 자신이 다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요구를 했는데 헬스장은 신체 부상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예. 이 고객 부상 자체는 PT 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게 맞다. 특히 헬스장은 이 고객이 초보니까 수행 능력에 맞춰서 운동을 진행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트레이너의 과실이지만 이 자기 헬스장에서 PT를 진행하게 한 헬스장 업주가 이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물론 이용료를 중도에 해지한 부분도 당연히 일부 환급을 해줘야 된다는 결정도 네. 같이 나왔고요. 방금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인 이 업체에서 과실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불을 받기가 굉장히 용이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니 문자 메시지에 어떤 질문이 나왔냐 하면요. 마성정님께서 이런 내용을 여쭤보시더라고요. 맞춤 액자, 맞춤 정장 등은 손님이 특별히 요구해서 제작한 건데 이런 거를 환불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아마 처음에 계약을 하셨을 때 그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네. 그 계약서에 따른 환불 규정에 따르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너무 고객에게 불리하다라고 네. 하면은 다툴 여지는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리 맞춤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다툼을 시시비비를 가릴 여지는 있다. 이런 답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합니다. 원래 제가 계약서를 썼었을 때의 주인과 그러니까 가게 주인과 그리고 이제 해지하러 갔더니 가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찜질방 이용권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고객이 찜질방 이용권을 여러 매 구매를 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30장을 15만 원에 구입을 해서 그중에 8장을 사용을 했는데 한참 뒤에 나머지를 사용하려 가보니까 사업자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용권은 못 쓴다.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인데요. 새 주인은 이전 사업자와 내가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한 건 아니고 예. 또 개업한 뒤에 5개월까지만 구 이용권이 가능하다라는 공고문을 카운터에 게시했기 때문에 그 기간 지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이용권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상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예.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네, 그냥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간판이 똑같으면 같은 업체라고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면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요. 이 건도 이제 이전 사업자가 땡땡 스파랜드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장사를 했었고 예. 새 주인도 같은 이름으로 계속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호가 속용되었다고 봐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새 주인이
규정이 뭐 전 주인이 발행한 이용권이긴 하지만 이 채무를 인정하고 22장 나머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의 연속성을 또 존중해 주면서 거래 관계를 인정해 준 거네요. 그다음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은 뭐 좀 인기 있는 뭔가를 이용하려면 지금 당장은 이용할 수가 없고요. 고객님 예약금을 걸어 두시면 나중에 순번이 되면 그때 연락 드릴게요.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약금 걸어 놓고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 예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 많죠. 뭐 인기 있는 식당의 경우에도 맞아요. 예약금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이 사진 촬영 상품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예. 고객이 이제 가족 사진 찍으려고 사진 촬영 스튜디오에 4일 뒤 촬영일을 정하고 5만 원 예약금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날 4시간 뒤에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이거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업체는 자기 규정이 예약하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100% 환불 가능, 이후에는 예약일 변경만 가능합니다. 단 촬영일이 예약일로부터 10일 이내인 분들은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충분히 고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돌려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한국소비자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업체가 그 예약을 했다가 취소한 4시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이 고객의 촬영일을 선점한 행위로 인해서 다른 예약을 못 받았다라는 증거가 명확하지가 않고 이 약관 규정 자체가 업체가 실제로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서 고객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문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약관법상 무효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예약금 반환 자체는 거부할 수 없지만 예. 이 고객이 취소할 때 뭐 중간에 전화가 왔는데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녹음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업체가 아예 뭐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보긴 또 어렵기 때문에 서로 좀 양보를 해서 5만 원의 20%인 10,000원 정도만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만 원은 돌려주라.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또 합리적인 것 같네요. 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말씀 들어봤더니 예약해 놓으신 분들이 그냥 통보도 없이 안 오면 자리는 다 그 비워놨는데 결국 손님 못 받아서 손해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배려한 판례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마 제일 걱정 많은 분들은 이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신의 몸과 관련된 거일 것 같아요. 성형이나 피부 시술 이런 것들도 분쟁 많죠. 네, 피부과의 경우에 특히 그런 사례가 많은데 시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범위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이 사례는 이제 환자가 시술 전에 나는 얼굴 검버섯만 제거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총 비용이 얼마 나올까요? 여러 차례 문의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흔히 하는 말씀대로 이건 시술을 해봐야 합니다. 환자 고객님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시술 중간에 병원 측이 비용이 한 160만 원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다 받고 나니까 병원 측이 물사마귀 같은 것도 모두 제거하느라고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 총 금액이 319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한 거죠. 세졌네요. 네, 엄청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병원 측은 사전에 사마귀는 개당 2만 원, 검버섯은 크기에 따라 뭐 5천 원부터 달리 산정할 수 있다라고 고지를 했고 시술 전 검진을 할 때 고객에게 병변이 깊고 큰 사마귀가 대다수고 검버섯이 또 50개 이상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의료법에 따라 마련된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고지 지침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상세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환자분들이 알 권리가 보장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병원의 경우에는 뭐 혈관종 검버섯 제거 비용으로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예상되는 병변의 개수나 총 비용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병원이 환자에게 고지 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라라고 나왔고 그 금액은 1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고지받았다고 느낌은 안 들거든요. 이것도 또 합법적인, 합리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행 상품도 궁금합니다. 이 정작 이 여행이라는 건 해외에 가거나 그러면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내가 약속된 서비스를 받은 건지 아닌지 참 헷갈리거든요. 여행 상품의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가지고 온 사례는 여행사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인데요. 예. 고객이 여행사가 판매하는 패키지 여행 상품을 한 6개월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90만 원 입금을 했는데 출발을 한 20여일 앞두고 여행사 직원이 모객 인원 미달로 여행 출발이 어렵게 됐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드릴게요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다시 여행사에서 연락이 와서 여행 상품이 예정대로 출발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면서 여행 갈 것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이미 고객은 그 연락을 받고 뭐 다른 상품을 예약을 하거나 했겠죠. 예.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여행사의 과실이 인정이 돼서 90만 원 전액을 환불해줘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미니 문자 메시지에 또 뭐가 제가 질문해달라고 부탁드렸냐 하면요. 임태환님께서 매장에서 세일을 많이 하면서 현금과 환불 불가라고 써있는 옷을 구매하셨대요. 집에서 입어보니까 사이즈 등이 별로라서 환불하고 싶은데 정말 이건 환불이 안 됩니까? 하고 여쭤보시네요. 그렇죠. 이게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 사신 경우에는 7일 이내라면은 언제든지 환불 요청이 가능하신데 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예. 애초에 환불 불가라는 고지를 보고 사셨다면 사실은 환불을 막 무조건 해달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단순 변심이 아니라 예.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예. 그걸 이유로 인한 환불은 일반 민법상 규정에 따라서 가능한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애매한데요. 사이즈가 딱 안 맞았다. 이건 단순 변심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좀 애매하죠. 당일 그 자리에서 입어볼 수 없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 뭐 교환이라든지 예.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다른 사이즈로 바꿔갈 수도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요즘 저도 많이 이용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회사의 물건을 산 게 아니라서 개인 간의 거래인데 이것도 환불 가능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에서 통신 판매업 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하는 업체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업체에서 물건을 사신 경우에는 7일 이내 환불 요청이 당연히 가능한데 개인 간 거래에는 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환불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 전에 원래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전자거래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개인 간 중고거래 청약 철회 요청에 대해서는 이 분쟁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조건, 기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된다고 판매를 했습니다. 네. 이제 관건은 이제 물건이 거래 전에 하자가 존재했었는지 내가 받아오고 나서 내가 사용하면서 하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입증인데요. 이것 때문에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계좌이체 내역, 사진 같은 증빙 자료를 잘 모아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불 제대로 받으려면 이런 증빙 자료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요것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 휴대폰으로 뭔가를 몰래 결제했어요. 이거 환불됩니까? 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문제가 발생을 그래요? 하는데요. 특히 앱 결제나 뭐 핸드폰 게임 결제 같은 곳에서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핸드폰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평상시 요금의 10배에 가까운 50만 원 정도 요금이 나오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니까 유치원 다니는 7살짜리 아들이 실수로 게임 앱을 여러 차례 결제하면서 이런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된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것은 부모가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 연락하셔서 취소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송경제 플러스 요일마다 뭐 실시간 문자 메시지가 다 다른 형태로 오는데 항상 우리 변호사님 오실 때는 문자가 막 계속 올라옵니다. 만약에 오늘 변호사님 통해서 해결을 못하신 분들 이거 앞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혹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좀 적은 금액의 물품의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시면 의외로 해결이 잘 됩니다. 근데 이때 분쟁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금액이 크고 나를 속였다라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해외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그럴 때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환불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계약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실 때 그냥 약간의 동의 이렇게 누르고 넘어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처음에 체결했던 내용상 그 근거법이 어디에 적용이 될 것인지를 좀 살펴보시고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용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경제적인 시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가져온 책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책 제목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특히 흥미로웠는데 우리는 투기의 민족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저자 이름부터 확인했어요.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네. 이 책을 보면 투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돈을 쫓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욕망이고 본능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하고 멋들어지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본능인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돈을 쫓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다룬 책, 욕망을 다룬 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로 기록이 잘 남아있는 조선시대를 위주로 부동산부터 매점 매석 행위, 심지어 골드러시 이런 얘기까지 이 책에 쭉 기록돼 있어서 나름 역사책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니 골드러시나 매점 매석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네네. 조선시대 부동산 투기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조선시대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보셨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도 이런 인물이 나온 적은 없고요. 근데 실제로도 사실은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했던 시대는 아니니까 사고 팔고 하면서 조선시대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한양의 부동산 가격, 그다음에 이렇게 비싼 집을 소유했던 사람들, 그리고 한양의 집 한 채를 사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조선시대 서울 그러니까 한양의 부동산 가격은 거의 미친 수준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을 받은 양반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 관료가 된 거잖아요. 관료가 돼서 한양에서 변변한 집을 못 구해서 하숙을 하거나 지금의 전세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심지어 지금처럼 서울 외곽에서 2시간 동안 출퇴근하는 관료들도 상당히 많았다. 이런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처럼 도시구획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한양은 딱 성곽 안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더 작잖아요. 네, 훨씬 더 작지 않습니까? 근데 출세를 하려면 서울로 가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한양으로 당연히 갔어야 됐고 돈을 벌려 해도 한양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몰려들었겠죠. 그러니까 땅은 한정돼 있고 집은 한정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조선 후기에 가면 한양의 인구가 20만 정도를 넘겼다고 하거든요. 조선왕조실록에 세종 10년인 1428년 한양 인구가 10만 9,372명으로 기록돼 있고요. 정조 7년 때인 1783년에는 20만 7,265명으로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그때도 수도권 인구 과밀이 사회 문제였고 그렇죠. 그리고 주택난도 만만치 않았나 보네요. 갑자기 궁금합니다. 그러면 옛날 조선시대 때 한양에서 한양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러면 아마 기와집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됐을까요? 이 진짜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물가하고 당시 시세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계산이 가능한 건데 대략 미루어 역사책에 나와 있던 걸로 해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조선왕조실록 중종 28년 그러니까 시기로 보면 1533년 7월 14일로 기록돼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 당시에 임금이 세자빈의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새들어 사는 게 안쓰러우니까 집을 사라고
국고에서 면포 10동을 내줬다라는 얘기가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금으로 자기 가족 집사라고 했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 당시는 뭐 이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종의 아내 인성왕후를 얘기하거든요. 인성왕후에게 면포 10동을 줬다는 건데 면포 한 동은 그 당시에 50필. 그러니까 면포 10동이면 500필을 줬다라는 얘기인데 예. 이건 당시 영의정 연봉의 한 2.5배 정도 되고요. 네. 평범한 백성 100명의 1년치 생활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00명의 1년치 생활비요? 네. 그러면 이걸로 번듯한 그래도 살만한 기와집을 샀다라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보면 실제로 물가 수준이나 이런 걸로 보면 지금의 시세로는 한 10억 정도 됐을 거다라는 계산을 이 책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한양에서 준수한 기와집 한 채 살려고 하면 10억 원 정도 지금 돈으로 줬다라고 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서울의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살짝 넘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서울에서 집 한 채 사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야, 이게 진짜 서울의 그 부동산 문제는 진짜 굉장히 역사가 깊네요. 네. 갑자기 또 궁금합니다. 당시에도 그럼 부동산을 지금처럼 편하게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부자였다면 그럴 예.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집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대가 아니니까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대대로 물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기와집 한 채를 살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서울에서 그런 좋은 기와집들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보면 당연히 엄청난 부자이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시에도 부모를 잘 만난 금수저들이거나 상속받은 사람들이거나 그 다음이 왕족이나 결혼을 정말 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집에 살았다는 거죠. 특히 지금이랑 똑같구만요. 특히 왕족은 세자가 아니면 왕의 딸과 아들이 결혼을 하면 궁에서 나가서 집을 사서 살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는 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왕족이 실제로 결혼을 하면 그냥 민가를 철거해버리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종의 딸 경혜공주 같은 경우는 새 집을 짓기 위해서 결혼한 이후에 민가 30호를 철거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현종은 여동생들이 결혼할 때마다 민가 70호씩을 철거하고 집을 지어줬다는 기록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철거의 최고봉은 이 책에서는 선조의 딸이었던 정명공주였는데 정명공주는 사이당이라는 집을 지었는데 무려 200칸 대저택을 이야. 민가들을 다 밀어버리고 지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게 뭐 아주 일반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어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 왕족 때문에 서울 인근에 뭐 부동산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점점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빈민들, 민가를 헐린 사람들은 결국엔 지금으로 치면 재건축 난민이 되는 꼴이고 이들은 다시 난민촌으로 밀려들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정명공주는 이렇게까지 큰 대저택을 지었나? 네. 그리고 이걸 또 왜 허용해 줬나라고 보면 정명공주가 임목왕후의 딸이자 영창대공의 누나였거든요. 네. 근데 이 정명공주는 광해군 때 환란에 휘말려서 영창대군을 비참하게 잃었고요. 임목왕후와 서궁에 갇혀 살면서 굉장히 불행한 시간을 지냈는데 인조방정으로 다시 공주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서 예. 늦은 나이에 그 당시에는 21살이면 굉장히 늦은 나이니까 예. 이때 결혼을 하게 되니 자신의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결혼하는 딸에게 온갖 걸 다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서 200칸짜리 대저택을 지었다는 거죠. 아니 뭐 아버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딸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 뭐 왕실이라고 국고를 함부로 쓰고 이렇게 대저택을 서울 인근에 막 지어주거나 그러면 이게 왕실이니까 가능한 거죠 뭐. 그래도 그 당시에도 민심은 좀 살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 최고법전이라고 불리는 경국대전에 신분에 따라서 최대로 지을 수 있는 집의 크기를 정해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 치면 법에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대구는 60칸, 왕자나 공주는 50칸, 그다음에 정종 2품 이상은 40칸, 뭐 정종 3품 이하는 30칸, 서민은 10칸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고는 하는데 네. 방금 전에 200칸짜리 집 지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에는 써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뭐 경국대전에는 집 크기뿐만 아니라 단청이나 자재 등 세부적인 것까지 이거 쓰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써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정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규제들이 다 있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족 사례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아까 금수저 대표적인 예, 예. 금수저 사례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분이 소개가 됩니다. 누굽니까? 상속으로 한양 부동산 소유의 대표적인 인물 조선시대의 대표학자 이이. 제가 알기로 청빈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생활은 천빈했지만 상속으로 예. 큰 집을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참, 예. 또 이이라고 하면 아닌데 이이는 강릉분인데 맞아요. 오죽헌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오죽헌은 태어난 생가이고 사촌인 권처균이 이걸 외할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이이는 관운동의 지금의 백상빌딩 정도에 있는 수진방이라는 한양의 집을 받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백상빌딩 앞쪽에 가시면 이게 쌈짓길 있는 쪽에 있거든요. 예. 이율 그러니까 이이 선생이 살던 집터라는 표지석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관심 갖고 가시게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아마 강릉에서도 유지 집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용인이 씨 굉장히 유지 집안이었고요. 돈이 꽤 많으셨다고 하는데 외할머니가 특이하게도 5딸과 손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둘째 딸의 셋째 아이였던 이이에게 네.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 이 큰 한옥을 하나 상속해 준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왜 둘째 딸의 셋째 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보통 장자 뭐 이렇게 가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의 장래성을 본 외할머니의 투자였다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동포 청년이었군요. 그렇죠. 이는 13살 나이에 속과에 포함된 전사시 초시의 장원 급제를 했고요. 1564년 29살에 무려 6차례 1년에 장원급제를 해버리는 대기록을 세우니까 얘한테 투자하면 우리 집안이 네. 살아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외할머니가 서울에 큰 우리로 치면 청담동에 아파트 하나 정도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갑자기 일반적인 흐름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얘기 쭉 하고 있잖아요. 네. 조선시대 유명한 사람들은 이처럼 다 부자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사실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빈민촌은 마포와 청계천이었다고 하거든요. 예. 지금 그쪽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어쩔 수 없는 지형적인 특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길이 지나가는 곳에 아무래도 포구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물건 나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몸을 써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모여 살다 보니 그쪽이 이제 대표적인 빈민촌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처음 올라온 양반들도 거처를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기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유독 조금 가난하기도 한 지역이었는데도 거기서 이른바 개천에 용을 내놓는 지역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그게 서울의 마른내라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게 어디죠? 이게 지금으로 치면 을지로 삼가역, 명보극장 그 부근이 이 마른내라는 지역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청계천하고 남산 사이에 있는 지역이어서 땅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사람들이 살만한 지역은 아니어서 당시에도 가옥이 한 52채 정도밖에 없었던 지금으로 치면 중형 아파트 한 동도 안 되는 사람들만 기거하던 지역이었는데 여기에서 잘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죠? 이순신. 크게 잘된 분이네요. 그렇죠. 충무공 이순신이 여기서 태어나셨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는 가셨지만 아산 이쪽으로 내려가셨죠. 유성룡도 여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원균, 홍길동전을 썼던 원균도 네네네. 이곳 출신이고요. 근데 이제 원균은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사 왔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홍길동전 허균이죠. 허균. 원균은 이순신하고 싸웠던 원균이고, 그러니까 허균도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이 마른내라는 지역이 굉장히 사람들은 적게 살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난 지역이다. 명복장 한번 가서 이렇게 배회하시는 것도 기운을 얻을 수 있을지 기운을 모르겠네요. 그래서인지 그쪽이 인쇄소하고 출판 이 관련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마도 네. 학자들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나중에 현대사회까지 발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조선시대는 사실 부동산 말고는 재테크할 수 있는 다른 금융상품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그 사람들 중에 역관이 있습니다. 예. 역관이라고 하면 통역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은 공무역만 허용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끼리의 무역만 하도록 허용된 시기인데 그래도 어쨌든 해외에 좋은 물건들은 살려는 수요는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사무역이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밀수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 밀수의 주역들이 바로 역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다가 거기서 물건 챙겨가서 물건 팔고 돈 벌어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 돈으로 물건을 또 사들여 와서 국내에서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는 거죠.
가장 유명한 인물이 인동장 씨 집안의 장현이라는 인물이 역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효종 때 이 장현이란 분은 중국 사신단과 같이 갔다가 한 번은 발각이 된 적이 있는데 인삼을 가득 채운 바구니 50개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예. 장현 씨의 동생도 역관이었다고 하는데 이 얘기 들으면 웃으실 텐데 숙종 때는 중국에서 대포 25문을 사오다가 걸리기도 했답니다. 대포? 이거 뭐 군사 무기 로비스트 같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것도 웃긴 게 이 대포는 주머니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들여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켰다고 하고요. 그 장현이란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역관으로만 유명하냐 그러면 이분을 딱 얘기하면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되실 텐데 장현의 조카가 바로 장희빈. 네, 그래서 이 역관의 집안들은 대대로 그 당시에는 학원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 외국어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배워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고 아들이 그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대대로 역관 집안이었고 밀수를 통해서 부를 굉장히 챙기는 집안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합니다. 이 밀수가 큰 돈이 된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럼 밀수 규모도 나름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그 역사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밀수 규모로 이렇게 나오는 게 숙종 때 일본의 통신사로 다녀온 신유한 씨가 쓴 해유록이라는 데에 기록된 건데요. 여기에 권홍식이라는 역관이 들여올려다가 잡힌 것들, 그러니까 역관들의 짐을 누군가의 고발로 뒤져보니까 인삼 12근과 은 1150냥 그리고 금 24냥이 발견돼서 이 사람은 결국에 처형당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이 명나라에 바친 곡물이 은이 700냥이었다고 하니까 이걸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그렇네요. 밀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대포부터 이게 다 어디에서 들고 오는 건지. 그 당시 국법상 규모가 밀수가 10량을 넘어서면 무조건 목을 뱄다고 하니까 굉장히 강한 처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재물을 모으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역시 밀수의 정점은 다 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선에도 골드러시 있었겠죠. 조선 후기에 가면서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금을 노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후기 전에는 사실은 금과 은을 발견해서 우리가 캐내면 채굴을 하면 이걸 모두 중국에 바쳤어야 되기 때문에 세종 때는 일부러 폐광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금이 중국에 제발 우리 곡물품에서 금과 은을 좀 빼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금이 많이 돌아다니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광을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후기로 가면서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수요 그리고 금본위제로 돌아가기 위한 금의 수요 이런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금광 캐는 작업들이 많았고요. 최창학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분은 일본 편에 섰다가 다시 독립군 편에 섰다가 조금 이렇게 했던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네, 야 역시 돈에 대한 집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애청자님이시죠? 이인수님, 창원은 어제부터 비가 왔다고 해서 선곡해 봤습니다.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